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유통물류 일반관리 1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많이 나왔고요. 현재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개념과 특징들을 잘 비교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시면 아마 점수 받는 데는 별로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자,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통산업의 이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즘 들어서 어떤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경향을 문제는 꼭 하나씩은 나와요. 근데 그 경향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통이라는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연도별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선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유통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유통이라고 하면 흐를 유자, 통할 통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물건을 이제 만들잖아요. 기업이. 그렇죠? 만들면 이것이 누구한테로 이전이 돼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소비자한테까지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데 있어서 거기서 보면은 생산물이 최후의 소비라는 건 거의 대부분 우리 같은 소비자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먹는다. 뭐 흔히 말하면 생선이죠. 자, 그 생선은 우리가 직접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잡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잡아가지고 중간에 운송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렇죠? 흔히 말하면 또 중간에 보관도 들어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트에 와서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 연결한 영역을 보통 유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중간 과정, 만들어짐과 동시에 팔리는 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생산된 재화가 판매된다. 그래서 수요자, 우리 같은 이제 소비자한테 구매되기까지 어떤 단계가 있어요. 이제 그 단계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른 건 별 필요 없고요. 여기서 봤을 때는 유통의 분류다. 요즘은 많이는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꼭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상적과 물적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물적 유통을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왜냐? 시험에 주로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물류업과 연결을 해가지고. 자, 상적이란 것은 재화의 이동을 동반하지 않는다. 즉 뭐예요? 물리적인 제품을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물적 유통은 뭐예요? 자, 얘네 봤을 때는 상품이 소비자한테 사용되기 전까지 유통 단계만 담당해준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만들어져 갖고 어떻게 돼요? 운송, 다른 말로 수송이죠. 그리고 보관, 하역 해갖고 소비자한테까지 오는 데까지 발생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요. 자, 유통의 기능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많이 좀 나오고요. 자, 우리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 각각에 대한 반가로 1번, 2번들에 대한 개념만 먼저 알고 계시면요. 문제분들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소유권이라는 건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일단 제조업자. 그러면 제조업자한테 소유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게 이전한다. 누구한테 이전을 합니까? 물건을 팔고자 하는 대상이 있죠. 즉 우리 같은 소비자. 자,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이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도 같이 이전이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및 판매 기능은 결국 소비자하고 제조업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것들이다. 근데 그 기능 중 가장 본질적인 기능,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일단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요것들이 이제 되면은 봤을 때 정보를 수집을 하겠죠. 자, 정보를 수집한다는 건 저거예요. 소비자가 무엇을 과연 원하냐, 무엇.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what이죠. 그렇죠? 일단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니즈가 무엇이냐. 그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물건을 만들겠죠. 또는 자료를 수집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배송지까지 갖다 주고. 그리고 그것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됨으로써 판매가 종료되는 거죠. 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판매 과정을 보면은 자, 판촉이 들어갑니다. 자, 판촉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나중에 뒤에서 하겠지만은 우리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뭐 여기에는 PR도 있고요. 흔히 말하면 광고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 3과목 마케팅에서 다루게 될 텐데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알려주지 못하면 또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즉 그냥 재고가 되고죠. 재고가 나중에 사장이 되겠죠. 자,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역시 우리 마케팅에서 다루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물적 유통 기능. 자,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게 될 게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생산과 소비, 즉 만드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의 장소적, 시간적 격리를 해결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가장 많이 들은 예가, 자, 우리가 보통 쌀은 어때? 가을에 많이 추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쌀은 우리가 가을에만 먹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서 도매상이랑 소매상이 보관 기능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첫 번째, 장소적 격리. 예를 들어서 사과하면은 많이 나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과가 유명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우리 서울 사람이나 또 다른 타 지역 사람들도 먹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아, 이 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서울의 뭐 농산물 시장이나 이런 데 같이 트럭을 갖다가 배송을 시켜주는 거야. 그럼 우리 소비자들은 어때요? 편하게 마트나 이런 소매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러한 장소적 격리를 극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관 기능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쌀 같은 경우 우리 1년 내내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누가 해주는 거야? 중간상, 즉 유통의 기능을 담당하는 소매상 또는 도매상들이 같이 해준다. 아, 도매상, 소매상 먼저 기능을 먼저 구분을 하면은 도매상, 소매상은 같은 일을 해요, 사실은. 근데 조금 스케일이 커요, 도매상은.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 명의 소매상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차이점은 도매상 같은 경우는 바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가지고 재가공을 해서 되파는 역할을 하고요. 소매상은 바로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조성 기능. 자, 조성 기능은 이제 세 번째로 나오게 되는데, 소유권 이전과 물적 유통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즉 밖에서 물리적인 환경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 보면은 표준화 뭐 시장 금융이 있는데요. 수요와 공급의 품질적인 차이를 조절한다. 즉 퀄리티를 얘기하는 건데, 거래를 할 거예요. 소비자하고 제조업자가 또는 중간상이. 거기에 따른 뭐예요? 가격 지불 조건. 우리가 뭐 흔히 말하면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면 뭐 공장도 가격 또는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뭐 과자의 어떤 거, 생선의 어떤 것들. 자, 그다음 시장 금융.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제적 격리가 클수록 이전과 모순이 격화된다. 즉, 마케팅 기능을 도모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생산자 만드는 사람하고 우리가 사고자 하는 사람 간의 생각이나 가치관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상품이 이전할 때 그것과 그리고 그 가격을 매겼을 때 부분과 이것이 분명히 마찰을 빚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마찰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환경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절해준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시장 정보라는 거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즉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느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정보. 즉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니즈예요. 위에서 얘기했지만 결국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물건 만들어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나도 마이너스고 서로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마케팅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스크 부담. 자, 유통 과정에서 제품을 보내는 데 과정에 있어서 물리적인 위험, 뭐 수송하다 뭐 차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위험, 금전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흔히 말하는 우리 뭐 배송하거나 또는 뭐 건물 같은 거 보면은 건물은 화재보험 같은 거 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뭐 불이 탔거나 또는 뭐 재해를 입었거나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제품을 보관을 해가지고 창고가 불에 탔어. 그럼 어떻게 해? 내 중간상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일종의 보험업이 전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통산업의 개념을 보면은 그냥 개념은 우리가 읽고만 이해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만 아까 말씀을 드렸죠. 흐름만 보시면 돼요. 재화의 이동, 재화가 이동되겠죠. 만들어지면 끝이 아니죠. 이동도 하고 보관도 하고 하역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유통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보통 유통산업이다. 다 포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송, 보관, 하역, 모든 각종 서비스까지 다 모든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먼저 개념 먼저 확실하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도매상과 소매상. 얘는요. 바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먼저 구매를 해요. 제조업자. 자, 먼저 이걸 볼게요.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유통 채널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조업자, 도매상, 그 다음에 소매상, 그 다음에 소비자로 가요. 소비자라는 건 좀 우리를 얘기하죠. 일반적인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두고 일과목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물건을 만들어요. 만들면은 이제 이들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겠죠. 돈을 지불을 하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바로 판매하기보다는 중간에 자기들이 가공을 해서 다시 되팔아요. 그쵸? 이들한테 되팔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바로 물건을 사와서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 바로 판매하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트 같은 데 보면 다 소매상이에요. 우리 밖에 나가면 편의점, 그리고 뭐 세탁 전문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가게들. 걔들 다 소매상이고요. 도매상은 그들로부터 좀 멀리 있어요. 멀리 있었고 얘들은 주로 물건을 재가공해서 대파는 역할을 한다. 얘는 그냥 바로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 판매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기업과 니은입니다. 반드시 이 채널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산업환경. 자, 우리가 이제 6.25를 지나서 이제 60년대부터는 이제 막 새마을 운동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경제가 상당히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냥 그 흐름만 보세요. 그 흐름이 요즘에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70년대는 고속도로망이 확대됐다. 뭐 경부선을 얘기하겠죠. 시작을 하다 보면. 자, 고속도로가 확충된다는 건 뭐예요? 각 지역에 있는 광역시나 뭐 바다, 뭐 산에 있는 것들 어때요? 밤새도 트럭이 운송을 해가지고 서울이나 각종 수도권 쪽에 물건을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발달한 거죠. 뭐 옛날 같은 뭐 그냥 며칠 걸렸던 것들이 뭐 하루 밤새도록 고속도로 타면은 기사 아저씨가 타면 어때요? 이만한 물건을 막 갖다 놓잖아요. 다음날 새벽에. 그렇죠. 자,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유통의 부분들도 발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도나 군, 면 단위 중간상은 떨어지게 돼요. 오히려 시, 큰 거 있죠. 자, 그런 데는 다 상당히 왕성하게 발전하지만은 오히려 군이나 이런 밑에 있는 부분들은 다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상들이 뜨는 거죠. 운송하거나 보관하거나 수송하는 사람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80년대 와서는 소형 점포는 몰락한다. 그러면 뭐예요, 반대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면 이마트나 이런 데 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 대형 마트나 디스카운트 스토어 같은 것들이 상당히 발전하게 돼요. 현재도 우리는 오히려 소형 점포, 흔히 말하면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 같은 경우 우리 연세점 또는 슈퍼마켓, 흔히 말하면 구멍가게라는 개념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 게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큰 마트가 형성이 돼 있죠. 자, 이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바코드입니다. 바코드는 우리 사과목에서 다루겠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그 아저씨들이 기계를 일일이 쳐가지고 가격을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딱 바코드에 1차원 바코드 우리 여러분들 펜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막대 모양이 있어요. 거기다 빗을 딱 주사하게 되면은 가격이랑 판매처랑 재고 수량 이런 거 다 뜨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나와요. 그렇죠? 다 표시가 되고 상당히 빨라요. 요즘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맹 점주나 소매 점주 같은 경우들도 상당히 편하다, 관리하기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쭉 보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게 됩니다. 저 인터넷 발달하면 어떻게 돼요? 무점포 소매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무점포 소매상 가끔씩 심심할 때 한 번씩 출제됩니다. 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은 말 그대로 점포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요즘에 뭐 예를 들면 뭐 무인 점포 같은 거 많잖아요. 아이스크림이나 또 뭐 있나요? 과자. 자,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뭐 텔레마케팅 콜센터. 얘네가 자체적으로 물건을 파는 거 아니고 전화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 자, 그런 거 또는 우리 자동 판매기. 자, 자동 판매기 이용 안 해본 사람 없겠죠. 커피 하나 뽑아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런 것들이 모두 무점포에 해당이 된다. 역시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가 선지로 나온 것들이 중에 하나가 3번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서 소비자의 구매 형태가 변화되었다. 왜? 예전에는 주로 남성 위주의
그런 부분으로 많이 흘러갔는데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나 의류나 액세서리 같은 걸 많이 구매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쪽 산업들이 발달하게 되니까 우리가 기존의 목표로 삼았던 어떤 가부장적인 부분들이 여성 쪽이나 또는 노인, 아이들 쪽으로 많이 변화하게 된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구매 형태가 변화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흐름 반드시 한번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것을 위에 있는 거 설명해 준 게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97년, 98년 흔히 말하면 IMF가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득이 감소하니까 우리 일반적인 가게들, 점포들이 많이 몰락을 합니다. 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조금씩 이제 후반에 갈수록 경기는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보면은 아직은 불황을 막고 있는 부분들은 많아요. 그렇죠? 대신 뭐예요? 이제는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흔히 말하면 뭐 이제 뭐가 기술이 발달하거나 뭐 하면 우리 흔히 말하면 뭐예요? 우리 전화기 딱 열어가지고 모바일 쇼핑 같은 거 대부분 하시죠? 저도 합니다. 내가 굳이 이 물건을 알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 가서 잘 안 사. 가격도 비싸고 또는 편하게 구매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은 남녀 평등 사상이 이제 강해졌어요. 저 남성 위주의 그런 가부장적인 것이 없다. 그리고 여성들도 학력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이제 집에서 살림만 하거나 하진 않아요.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고 남자들하고 대등하게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가치관, 남존 여비에서 이런 가치관도 변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그들도 소득 수준이 향상되니까 그들이 사는 제품들이 남성들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산업의 형태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필수품 중심의 품목보다 뭐 필수품은 뻔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의식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 주 5일 근무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레저나 나를 위해서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요. 뭐 예를 들면 주말에 산에 많이 가시는 분들은 아웃도어 제품 같은 거 많이 쓰실 거고요. 또는 흔히 요즘 차박이라고 하나요? 자, 그러면 그거 하신 분들은 어때요? 거기에 따르는 장비들도 구입을 해서 주말에 내가 쉬는 거야. 재충전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증가됐다랍니다. 자, 도시화 진전은 뭐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역이나 터미널이 생기면 그쪽 위주로 상당히 많이 발전해요. 특히 뭐 큰 역들, 우리 뭐 광역시를 대표하는 각도의 광역시의 역들 보면 어때요? 일단 백화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명 브랜드의 제품이 많이 입점을 하게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자, 최근 뭐 유통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시사점을 한번 볼까요? 자, 유통업체의 대형화. 자, 유통업체 요즘 상당히 대형화돼 있죠? 소형화된 건 없어요. 그쵸? 그리고 모든 게 가장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나 이렇게 큰 덩어리로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유통업체 영향력이 상당히 증가했다. 예전엔 단순히 배달만 하고 보관만 했던 게 아니라 이것을 모두 아우르게 됐고 힘을 가지게 됐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통업도 국제화가 됩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면 해외 직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외에서 우리가 물건 사면 거기서 물건을 구매 대신 해가지고 비행기나 배나 이런 걸로 운송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한국에 도달해서는 보관을 해서 분류를 할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유통업도 국제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무점포 판매. 그렇죠? 굳이 우리가 점포가 있는 꼭 마트나 이런 데 가지 않고서라도 뭐 라면 자판기 또는 뭐 흔히 말하면 뭐 담배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은 제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소비자.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유통 채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역할이 변화가 돼요. 말 그대로 전통적이게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에서는 바로 건너뛰어서 소비자로 직거래 형태로 많이 가고 있어요. 즉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채널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여러분들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약화만 되고 있을 뿐이지 계속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선지는 그렇게 잘못된 걸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따라 어느 점포, 매장을 이용할 것인가의 선택이 중요하다. 결국 구매 패턴이란 건 뭐예요? 소비자가 남성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성이나 노인 또는 아이 위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산업발전법들은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보면 돼요. 그냥 거의 법 문제가 하나씩은 나오는데 그냥 읽어보면 이게 조금 말이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화, 여러분들 RFID 나오고 IT 기반으로 적용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흔히 말하고 칩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거리 무선으로 해가지고 인식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들은 이제 뒤에 바코드랑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저런 거죠. 이런 펜들이 만약에 한 박스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일이 그 박스를 뜯어보고 볼 수는 없어. 근데 그 박스나 이런 거에 뭐예요? 이런 바코드가 찍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갖다 댔을 때 삑 소리 나면서 이 안에 박스에는 어떠한 제품들이 얼마나 수량 있고 가격이 단가가 얼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굳이 그걸 뜯어보지도 않고도 바로 확인하고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유통 경제 크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 유통 흐름하고 계속 그냥 보면서 보시면 되겠는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매개 역할, 연결하는 거예요. 생산자와 소비자 직접 거래한다. 자, 직거래인 경우입니다. 전통적인 채널 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아무래도 직거래를 하게 되면 재반 비용, 거기에 따르는 뭐예요? 운송료, 보관 이런 게 하역은 상쇄돼요. 없어지긴 해요. 그리고 양자의 중간에서 각각의 정보를 상대방한테 제공한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소비자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를 알게 되고 소비자는 제조업자한테 이런 걸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서로 간의 니즈를 교환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유통부문이 신규 시장을 활발히 개척한다. 이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제품이 하나 나왔어. 그렇게 되면은 제조업체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때요? 소비자의 니즈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못 쫓아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자기들끼리 또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신제품이 하나 나왔어. 그럼 어때요? 좀 또 나와. 흔히 말하면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예전에 폴더에서 지금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지만은 한 군데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달하면 당연히 고용은 창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또는 물리적인 부분들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공장을 짓는다든지 또는 수송을 한다든지 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환 경제와 시장 경제. 자, 인간의 경제 생활이 발전한다. 자, 생산물을 생산자 자신이 소비하는 자급자족 또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인간 사회 유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경제 관계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인위적으로 구성이 안 된 거야. 왜?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시장 경제는 여러분들 3번만 보시면 돼요. 생산이나 교환, 분배, 소비의 모든 경제활동이 가격, 즉 시장기구. 그렇죠. 시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란 건 뭐예요? 결국 팔고자 하는 사람 또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같이 모이게 되는 공간이에요. 그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고요.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 흐름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경로 및 구조. 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입니다. 자, 이 부분들인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전통적인 우리 유통 채널 4가지. 제조업자에서 도매상, 도매상에서 소매상, 소매상에서 소비자로 가는 그 구조를 우리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유통 경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조업자, 다른 말로 보통 시험산 생산자로도 나옵니다. 이들로부터 물건이 만들어지고요. 결국은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 수요자 한테 이르기까지 했던 과정, 통로, 코스, 아까 말씀드렸던 운송, 보관, 하역 등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마케팅 활동이 들어가죠. 생산도 하고, 자, 생산 외에 마케팅과 관련이 있느냐? 생산이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를 세상에 배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무거나 만들 수 없으니까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욕구를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생산하면은 그것을 운송, 보관을 하겠죠. 우리가 택배로 물건 시켜도 어때요? 바로 오는 게 아니죠? 기사분이 받아가지고 운송 시작해서 중간에 크로스도킹을 하면서 분류를 했다가 바로 또 보관된 상태에서 바로 또 쏘는 거잖아요, 물건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날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인데, 자, 그런 부분들까지 해당이 되고요. 시장 금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바로 중간상들의 상호 연결 과정이다. 그래서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가는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유용성 가끔씩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볼게요. 자, 교환 과정을 촉진시킨다. 그 교환 과정이라는 건 결국 저거죠. 물건을 만들어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만나서 교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다. 그리고 제품 구색 불일치의 완화. 자, 제품 구색이라는 거 다른 게 보지 마시고요. 아, 제품의 종류가 얼마큼 있느냐. 만약에 제품의 종류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 갔는데 물건이 별로 없네? 그 말은 뭐야?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이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생선 파트 갔는데 고등어만 있어. 아, 그러면 물건이 별로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유통에서는 아, 제품 구색이 너무 좁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보통 생산자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품종 대량. 자, 품종은 적게 해요. 대신 그걸 많이 만드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죠. 이거 하나 샀을 때 1,000원이지만 이것을 10,000개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900원, 800원 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듯이 얘네들도요, 품목은 적게 가면서 그것을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내길 원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신라면 같은 경우도 어때요? 신라면이 뭐 많지는 않잖아요. 뭐 신라면도 있고, 뭐, 제가 아는 건 뭐 블랙도 있고,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전국적으로 쫙 만드는 거예요. 대량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킨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지리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 사과가 뭐 대구에서 유명하다. 자, 그러면 서울이나 다른 타 지역에서 먹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중간에서 보관하고 운송해주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지리적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아까 시간도 말씀드렸죠. 그 쌀. 그렇죠? 그 시기에만 나올 수 있는 것을 그때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보관을 함으로써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연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소비자한테 애프터 서비스. 요즘은 물건만 팔고 땡 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뭐 흔히 말하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1년 또는 3년간 무상으로 AS 해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제품을 당연히 배달해줘야 돼요. 요즘에는 배달 안 해주면 소비자들이 물건 구매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미 배달에는 뭐예요? 제품을 우리가 사고자 할 때 이미 지불한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설치 및 사용 방법. 뭐, 예를 들면 뭐 에어컨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벽걸이 딱 TV 설치해 준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세요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제조업자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정보. 상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상품 정보. 뭐 예를 들면 이거를 제가 판매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것만 판매하고 끝이 아니죠. 이거에 대한 정말 특징적인 것. 뭐 굳이 인터넷 가거나 블로그 가서 안 봐도 된다.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요즘에 다음은 후속작은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따른 생활정보 등을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 쇼핑의 즐거움. 자, 뭐 여러분들 보통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면은 뭐 내가 원하는 제품만 사러 가는 경우도 많지만은 우리 흔히 말하면서 싹 돌잖아요. 그렇죠? 쇼핑센터 같은 데 가면 돌면서 뭐 살 거 없나? 그럼 뭐 잠깐 쉬는 공간도 있고 공연하는 공간도 있고 물도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내가 즐기게 될 수 있잖아. 즉 내가 필요한 것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를 돌면서 설비나 인테리어, 여기 매장 가봤는데 조명이 너무 좋아. 우리 집도 이런 거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물리적인 요인과 그 판매원들의 친절 봉사. 만약에 물건이 괜찮아도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불친절하거나 나한테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자, 그러면 내가 사람이 사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제공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만족이 되면 당연히 소비자한테 쇼핑 동기가 되고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된다.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은 거기서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경로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시험에는 산업재 유통 경로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이거예요. 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소비재 유통 경로. 아까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통적인 채널 있죠.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가는 부분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냥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소비재 유통 경로
돼 있고 단일 유통 경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나눠진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중간 도매상이란 말을 잘 안 써. 물론 이론에는 있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냥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로 가는 뭐예요? 전통 채널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뭐 산업대 나왔으니까 볼게요. 자, 도매상을 통한 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얘네 같은 경우는요, 보통 재가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한 것이 일반적이다. 얘네들이 보통 우리가 도소매상 같은 거 있잖아. 바로 직판하는 데 있죠. 자, 그런 데를 많이 가요. 또는 아니면 산업재 공급업자들이 이용을 하여 재가공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복수의 유통 경로. 자, 유통 경로가 이제 하나만 하는 경우보다는 두 가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저거죠. 동시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의 채널이 이렇게 있다 하면 보통 이렇게 흘러갔는데, 아, 요즘은 이렇게 두 개의 채널을 두고 한다. 그러면 어때요? 소비자한테, 더 많은 소비자한테 빨리빨리 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렇죠. 문제 풀 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경우를 더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 시장이 하나 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사용해서 세분화된 개별 시장. 자, 세분화됐던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령이 뭐 10대, 20대, 30대, 40대 나눠지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한 시대 뭐 30대만 노리는 것보다는 어때요? 물건 팔 때 10대를 위한 또는 20대를 위한, 50대를 위한 제품을 더 많이 만들면 어떻게 돼요? 판로를 더 구축할 수 있잖아요.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죠. 판매 범위가 넓어지니까 당연히 이익은 증가하게 돼요. 자, 증가하게 되지만은 각 경로 간의 갈등이 심해져. 내가 이걸 파는데 나한테 물건을 떼가는 소매상들이 여러 명이야. 자, 그럼 어때요? 첫 번째 소매상은 장사가 잘 돼.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제품 판매하는데 얘는 잘 나가고 왜 우리는 이러지? 그럼 서로 간에 어때요? 동급이잖아. 자기들은 동급이죠. 소매상들. 자, 그럼 자기들끼리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동급들 간에 발생하는 동기를 우리는 수평적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특성에 따라 이중 가격. 잘 나가는 사람은 가격은 높게 불러도 사람들이 잘 사고 안 되는 소매상들은 어때요? 똑같은 제품 판매하는데 계속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야.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 구조를 이중으로 만들게 되는 효과가 아니라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다중 경로는 여기 있었던 복수의 경로에서 좀 더 확장된 겁니다. 자, 경로의 기능, 이제 나왔던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자, 경로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유통 기능은 서로 간에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자, 보통 세 가지라고 했는데, 세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저거예요. 거래 협상 또는 금융, 위험, 리스크 같은 부담의 기능들은 서로 간의 양방향 흐름으로 흘러간다. 어느 한 방향으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래 협상과 금융과 어떤 리스크는 돈에 관련된 것들은 서로 간에 뭐예요? 서로 간에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 거래 협상이 잘못됐다고 해서 금융이 위험을 받고 위험 부담이 다 떠안는 게 아니라 금융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거래 협상을 잘못해서 다시 갈 수 있고요. 또는 바로 다음 단계의 위험 부담이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